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구강 강의입니다. 잡타 3회 조직의 양태와 조직의 유형 파트예요. 일단은 문제가 이제 관료제 파트부터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보통 조직 구조론의 꽃을 대표하는 것은 어쨌든 막스 베버의 관료제죠. 그래서 출제도 관료제와 관련된 내용들은 문항의 형태가 보통 한 문제 정도로 반영돼서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관료제에 관한 내용들이 출제가 나올 때는 일단은 개념상의 특징을 묻는 것도 한 문제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병리현상. 이 병리현상은 관료제의 문제점 자체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관료제와 민주주의와의 관계를 묻는 것들. 그러니까 이 관료제가 민주주의에 기여한 면도 있고 또 민주주의에 역행한 면이 있죠. 그걸 이제 섞어서 고르는 문제 형태가 한 문제.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이 관료제의 동태화 방안. 이 동태화 방안을 탈관료제의 방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형태로 이제 문제가 등장을 했는데, 개념상의 특징을 얘기할 때는 항상 여러분들이 기계적 구조를 대표하는 것이 막스 베버의 관료제라고 생각하시고 답의 형태를 찾아가면 돼. 그럼 우리가 기계적 구조의 특징을 얘기해라. 그러면 조직 구조의 3대의 변수의 값이 높다 낮다. 구조의 3대의 변수의 값이 높다 그랬죠. 그럼 조직 구조의 3대의 변수는 이런 식으로 공간에 복집 이렇게 요단해서, 그러니까 공식화도 높고 복잡성도 높고 직권성도 높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근거하여 문항의 형태가 등장하는데, 특히 이제 복잡성을 얘기할 때는 수직적 분화가 있고 수평적 분화의 형태로 보통 나눠서 얘기한다. 그래서 이 수평적 분화를 얘기할 때는 다름 아닌 바로 뭐다? 업무의 전문화를 얘기합니다. 전문화. 그 다음에 수직적 분화를 얘기할 때는 고도의 계층제를 형성하는 게야. 그럼 물어보자. 업무의 전문화 자체에 근거하여 권한과 책임 자체가 명확하게 설정된다 안 된다. 되죠. 그래서 뭐 권한과 책임의 모호성 바꾸면 틀려요. 권한과 책임의 명료화. 이게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베버 관료제의 특징을 얘기합니다. 이쪽에 여러분 탈관료제를 얘기할 때는 이게 바로 유기적 구조를 얘기하는 거냐. 그러니까 유기적 구조는 좀 전에 얘기한 기계에서는 권한과 책임의 명료화가 되겠지만은 유기적 구조는 권한과 책임의 모호성을 특징으로 한다. 다시 한번 권한과 책임의 모호성을 특징으로 하는 것들 유기적 구조라고 언급을 합니다. 병리현상을 얘기할 때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병리현상을 최초로 얘기한 학자 정도는 가져가야 되는데, 최초로 얘기한 학자 사회학자 누구야? 로버트 K. 모턴이 최초로 병리현상 얘기했다. 뭐라고? 동저과잉, 오버컨퍼머티. 이 동저과잉은 개념 자체를 묻는 것도 출제에서 2번 정도는 거론됐어요. 최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규칙이나 절차에 대한 지나친 집착 현상, 조직의 경직화를 가져온다. 가져가서 정리를 해두셔야 할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셀 조직이 파악한 내용이 있습니다. 뭘 얘기했어요? 할고주의 얘기했죠. 할고주의. 업무의 전문화 분업화 자체는 분할과 갈등을 야기한다. 할고주의 얘기했을 거예요. 기타 뭐 피터의 법칙을 얘기할 때는 무능력자의 조직지위, 조미 현상을 얘기했고, 그리고 여러분들 훈련된 무능, 전문화의 무능도 얘기했고, 무사안일주의, 구태의원주의, 보수성. 그 다음에 카멜리 폰트라고 한 개념 정의, 엘빈 토플러가 파악한 것, 국민 요구에 궁둔 행동을 한다. 그런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병현상 자체는 이제 교재에 나온 내용에 따라 꼭 좀 정리해서 가져가시고, 민주주의와의 관계를 묻는 문제는, 여러분 베버 관료제는 민주주의에 기여한 면도 있고 민주주의에 역행한 면이 있는데, 역행한 면을 얘기할 때는 바로 병리현상이야. 근데 이제 민주주의에 기여한 면에서 함정파는 게 뭘 파냐면은, 물어보자. 베버 관료제는 민주적 목표 설정에 기여한다. OX. 민주적 목표 설정에 기여한다. OX. XG. 그럼 뭐야? 민주 목표의 능률적 수행에 기여한다. 어떤 수행? 능률적 수행에 기여한다. 해서 이걸 말을 이렇게 바꿔놓으면 틀려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것도 꼭 정리해서 양서의 관계 정리해서 가져가십시오. 문제 하나 좀 봅시다. 단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 1번에 비공식 집단을 활성화, 2번에 할고주의 초래, 그 다음에 3번에 변동의 소극적,
보수성을 야기하고 변동에 저항한다. 그래서 3번 비음 맞고 4번에 번문용례 번잡한 문서와 예식에 지나치게 집착한다 이겠지. 그러니까 2번, 3번, 4번을 얘기하다는 병리현상 단점을 얘기하고 답은 1번의 답의 형태 체킹. 자, 쭉 넘어가서 여러분들 문제 지식정보사회 2장을 넘겨보세요. 그리고 문제 5번을 보세요. 문제 5번. 자, 지식정보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이렇게 나왔어요. 자, 1번에 횡적 네트워크 중심의 사회구조, 2번에 지리적 장벽의 제거, 그다음에 3번에 소품종 대량 생산 체제, 4번에 탈관리제.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보통 이제 경영학에서 얘기하는 뭐 용어 가운데 하나인데, 뭐 행정학도 관리학문이다 보니까 경영학에서 쓰고 있는 용어를 가끔 채용을 합니다. 보통 이제 1930년대부터 70년대까지를 얘기할 때는 포디즘이 지배했다고 얘기하고, 이 포디즘 자체의 가장 큰 특징을 얘기할 때는 산업 사이의 단면을 보여주는 게 바로 뭐야? 단일 품종의 대량 생산 체제를 특징으로 한다. 근데 이런 포디즘 자체는 70년대에 들어와서 석유 파동의 위기를 겪고 새로운 형태의 경제 불황 자체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량 생산 체제가 지니는 문제점 자체를 극복하고 새로운 형태의 사회가 등장하는데, 요 시기를 포디즘이라고 얘기하고 산업 사회가 지배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요 시기를 얘기할 때는 포디즘 다음에 등장했다 하여 이것을 여러분들 뭐라 그래? 포스트 포디즘, 후기 포디즘이라고 그러죠. 후기 포디즘. 이 후기 포디즘을 번역할 때 탈포디즘이라고 해요. 벗어난다, 탈포디즘. 그럼 탈포디즘을 얘기할 땐 다르반이 바로 뭐다? 후기 산업사를 얘기하고, 요 후기 산업사회를 다니엘 벨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랬다? 이게 바로 이제 지식사회가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정보사회가 되는 거예요. 다니엘 벨은 이제 지식사회, 탈산업사회의 개념을 얘기하면서 이걸 지식사회다라고 파악한 게 벨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벨 자체를 얘기할 때는 이러한 단일 소량의 대량 생산 체제의 형태가 바뀐다. 이때부터 바로 뭡니까? 주문 생산 자체를 강조하고, 이러한 주문 생산 자체를 얘기할 때는 고객 기호에 맞는 품종의 다변화를 강조하죠. 그래서 이 시기는 다품종. 바로 뭐가 돼요, 여러분들? 소량 생산 체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사회, 정보화 사회를 얘기할 때는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를 특징으로 하고, 이쪽에 앞에 있는 산업사회를 얘기할 때는 소품종 대량 생산 체제. 그래서 5번 문제는 답은 당연히 3번의 답 형태를 체킹하시면 됩니다. 자, 2장 넘겨서 문제 9번의 네트워크를 좀 보겠습니다. 다음 중 네트워크 조직의 효용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에 조직 내의 안정성 및 정체성을 보다 확고히 할 수 있다. 2번에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으로 시간적 공간적 제약 완화. 3번에 인적 물적 자원의 투입을 줄임으로써 가격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 4번에 환경 변화에 신축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자, 여러분들 네트워크 조직 출제 빈출 A급이죠. 자, 이 형태는 데프트가 파악한 조직 구조에서도 한번 얘기했는데, 데프트는 이제 조직 구조의 유형, 그래서 이것을 기기사, 매수, 내유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입력해두라고 얘기했을 게야. 그래서 이쪽은 이제 기계적 구조를 얘기하고, 이쪽은 뭐야? 유기적 구조. 이건 여러분들이 암기사항이에요. 기기사, 매수, 내유. 이쪽은 기능 구조, 사업 구조, 매트릭스, 수평, 그다음에 네트워크, 그다음에 유기적 구조. 그래서 요 기계적 구조는 아까 얘기했죠. 조직 구조의 변수의 값이 높다. 이쪽은 구조의 변수의 값이 낮은 것이 유기적 구조고, 기계적 구조로 갈수록 소직성과 안정성과 능률성을 강조하고, 반면에 유기로 갈수록 수평성과 그 다음에 대응성과, 그래서 여러분들 신축성 등등을 강조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기계하고 유기에 관한 구조의 특징, 양자 구분해서 또 아니 학습성을 강조하는 얘기합니다. 그 형태를 좀 가져가야 되겠고, 특히 이 형태 기계에서부터 유기까지에 관한 내용들은 다 정리해서 가져가 주십시오. 물론 이 가운데도 특히 이 두 가지 네트워크하고 이 유기적 구조를 대표하는 바로 학습 조직이야.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 다음에 이제 학습의 형태를 학습할 텐데, 이 네트워크 조직 자체를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 내일 모레 시험이니까 시험 갖고만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함정 바른 것은
세 가지 정도 함정을 팝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은 네트워크는 여러분들 중심이 있는 조직이야, 중심이 없는 조직이야. 뭐 A란 조직을 중심으로 연계망을 형성했다. 무조건 X예요, 여러분들. 중심이라는 개념을 안 써요. 중심이 없는 다 중심망의 구조. 그러니까 A란 조직을 중심으로 수평적 연계망이 형성됐다. 무조건 X예요. 중심이란 말을 쓰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정리할 내용은 뭐냐면은 네트워크를 얘기할 때는 조직을 새롭게 구조화시키는데 어떻게 구조화시키냐? 핵심 역량을 중심으로 구조화시킵니다. 핵심 역량. 그리고 부차 기능. 요 부차 기능을 여타 기능이라고 얘기해. 이런 여타 기능, 부차 기능은 계약을 토대로 외주를 줘. 그러니까 요 말을 앞뒤를 바꾸는 말 한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부차 기능을 중심으로 조직을 편제하고 핵심 기능을 계약을 토대로 외주를 준다. 바꾸면 틀리겠죠. 그리고 세 번째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 우리가 바깥 네트워크를 얘기할 때는 계약망이다 보니까 응집된 조직 문화 형성이 어렵죠. 이것하고 그리고 계약이다 보니까 뭐가 발생해? 대리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바꾸는 문제. 응집된 조직 문화 형성에 기여함으로써 안정성 제고에 기여한다. X죠. 뭐 대리 비용을 감수할 수 있다. X죠. 그 네트워크 형태를 얘기할 때는 보통 이 형태 갖고 그 문항의 형태가 등장하는데 자 높아진 때 얘기하는데 데프트가 바깥 요 형태 가운데 최근은 요 매트리스를 묻는 문제 형태가 뭐 군무원 시험뿐만이 아니라 일반직 문제에서도 문제에서 거론이 되고 있어요. 이게 좀 자주 거론되고 있다고. 이건 여러분들이 별도로 교재를 갖고 정리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보세요. 뭐 답은 당연히 1번이네. 조직 내의 안정성 및 정체성. 아까 응집된 조직 문화 형성 어렵다. 안정성도 저해하겠고 정체성 확보 어렵겠죠. 답의 형태는 1번의 답의 형태 체킹. 자, 그리고 여러분들 두 장 넘겨서 12번 문제. 네, 다음 중 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렇게 나왔어요. 자, 1번에 매트릭스 조직은 조직 환경이 복잡해지면서 기능부서의 기술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동시에 사업부서의 신속한 대응성. 이게 매트릭스죠. 행과 열이 만나는 조직. 그죠? 수직적으로는 기능적 부서가 흐르고 수평적으로는 사업부서의 성격이 흐르는 조직 매트릭스. 매트릭스를 얘기할 때 여러분들 항상 가져갈 게 보수가 2명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중명령 구조위에 갈등과 대립을 야기한다. 뭐 갈등과 대립을 해소한다가 아니라 갈등과 대립을 야기한다. 이런 식으로. 자, 이번에 삼협조직은 세 가지의 이파리로 구성된 조직의 형태를 얘기하죠. 이걸 뭐 터키풀 조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속이 뭐 전문 근로자, 계약 근로자, 신축적 근로자. 맞습니다. 2번 표현 맞고. 다음 3번에 네트워크 조직은 조직의 자체의 기능은 핵심적 역량, 여타 기능은 외부. 아까 이거 바꾸면 틀린다 그랬죠. 근데 그대로 기술 대신이니까 맞는 표현이지. 자, 4번에 학습 조직을 얘기할 때는 공동의 과업, 소수의 규정과 절차, 비공식적이고 분권적 의사결정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까지는 맞네요. 근데 기능 분립형을 얘기할 때는 이게 기능 분립이지. 그러니까 뭐 맨 끝에 기능 분립형 구조는 고전적 조직의 형태를 얘기하는 거고 지금 얘기한 학습은 현대의 유기적 구조를 대표하기 때문에 4번은 맨 뒤에 지문의 형태가 잘못됐습니다. 그거 가져가셔야 되겠고. 자, 이 학습 조직도 출제 빈실 형태가 A급이야. 이제 보통 이제 출제에서 나올 때는 여러분들 지금 12번 문제 하단에 끝장 이론 바로 옆 페이지 봐봐. 옆 페이지에 그 2번에 센객에 파악한 학습 조직이 되기 위한 5가지 수련 요건 나와요. 이거 꼭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체제 중심의 사고, 시스템 사고 나왔죠. 전문적 소양, 자기 완성, 자기 숙련, 사고의 틀, 공동의 비전, 팀 학습을 강조하고 있는 것들. 지금 얘기한 5가지의 수련 방법이다 하는 것 정도는 정리해서 가져가시고 우리가 파악한 학습 조직의 형태를 얘기할 때는 유기적 구조를 대표한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가져갈 것. 자, 그거 봤으면은 여러분들 또 2장 넘겨서 14번 문제. 다음 중 보조기관이 아닌 것 이렇게 나왔어요. 1번에 계장, 2번에 차관, 3번에 실장, 4번에 차관부가 나왔는데 자, 1번과 2번과 3번 자체는 당연히 보조기관이죠. 우리가 개선의 장의 업무 자체를 보조하는 자들을 보조기관, 그 개선에 위치한 사람들 얘기합니다.
사실 이건 뭐 출제 논점은 크질 않은데 기본적으로 개선과 막류가 무엇인지 정도는 알면 돼. 그러니까 이거는 개선은 계층제의 라인. 요 라인을 번역할 때 개선이라고 얘기하는 게야. 그러니까 장관, 차관, 뭐 국장, 실장, 국장, 과장 이런 식으로 뭐 팀장 이런 것들이 보통 개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막료 자체를 얘기할 때는 측면에서 개선의 장을 보좌하는 사람들 그걸 스태프라 그러죠. 그래서 이걸 번역할 때 우리는 막료라고 번역을 하고 군대에서는 보통 참모라 그러죠. 그래서 이 막료의 형태는 차관보 들어갑니다. 끝에 보자가 들어가면 보좌한다고 표현이야. 끝에 보좌. 그리고 보좌관, 비서관, 비서, 담당관, 요 형태는 일반적으로 막류의 형태를 표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당연히 몇 번? 4번의 답의 형태 체킹. 자, 또 두 장 넘겨서 문제 17번을 보겠습니다. 엣지온의 조직 목표. 자, 조직 목표에 관한 내용들은 자, 실판을 잠깐 좀 보자. 글쎄요. 일단은 그 목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목표의 변동이야. 목표의 변동은 우리가 앞에서 기출문제 형태를 풀어봤어요. 목표의 전환, 목표의 다원화, 승계, 목표의 확대, 비중 변동. 그거 배웠을 게야. 이 형태에 관한 내용. 요것이 여러분들 C급이고, 두 번째 목표의 유형을 묻는 것들. 사실 유형은 출제 논점은 크진 않아요. 이건 뭐 A, B, C로 표시는 안 되고, 뭐 굳이 얘기하면은 C급에 준하는 D급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 목표의 유형에서도 꼭 가져갈 게 아미타이 엣지온이가 파악하고 있는 목표 유형 자체를 꼭 주의해서 가져가야 돼. 자, 엣지온이의 형태는 이렇게 나눠야 되겠죠. 일단 조직의 유형을 크게 세 가지 형태의 유형으로 나눴죠. 조직의 형태를 강제, 공리 조직, 그리고 규범 조직. 그리고 각각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의 형태를 강제 조직은 무슨 목표? 질서 목표. 공리는 경제 목표. 규범 조직은 말 그대로 규범 목표. 이걸 문화 목표 해도 상관없어요. 추구한다고 파악하고 있고. 자, 구성원 관여 자체를 얘기할 때는 이쪽은 어쩔 수 없이 관여한다. 소해적 관여. 공리를 얘기할 때는 이때 공리는 제가 이익공리라 그랬죠. 공공의 이익의 공리가 아니라 업적 공짜. 그래서 이 업적 공짜에 쓴 공리를 얘기할 때는 이건 실리야, 실리. 야, 걔는 너무 실리적이야, 그 표현이야. 그래서 이러한 조직에 관여할 때는 실리를 추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해 타산을 갖고 나한테 어느 정도의 이익이 되나 이게 이해 타산을 갖고 관여한다. 그래서 이쪽은 타산적 관여. 이쪽은 여러분들 자발적으로 관여한다. 이렇게 있을 거예요. 뭐 권력도 우리가 얘기할 때는 세 가지 형태, 강제, 공리, 규범 세 가지 형태 얘기했다는 것 정도는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형태를 묻는 게 일단은 뭐 가장 많이 나왔고, 근데 이제 하나 유의할 게 요 조직의 예의증을 묻는 것들 가끔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교도소, 경찰서는 강제죠. 평상시의 군대. 엣지온이가 얘기한 거예요. 이걸 공리로 파악해, 엣지온이는. 미국형 군대는 용병제 형태로 이루어지죠. 징집제가 아니지. 강제 징집이 아니라고. 그래서 군대를 가는 사람들은 돈 벌 목적으로 군대를 많이 갑니다. 미군의 이병의 월급 자체는 미국의 여러분들 공무원 직무 등급이었죠. 1등급에 해당되는 공무원의 본봉하고 지금 얘기한 이병의 월급이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군대, 엣지온이가 파악한 이것을 평상시의 군대는 한국이 아니라 미국형 군대야. 이걸 이제 공리 형태에 대응시켜 놓고 있어요. 좀 가져가시고. 자, 그리고 치료 목적의 정신병원은 규범 조직이지만 강급 목적의 정신병원은 강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예정 자체를 묻는 것들도 가끔 나오기 때문에 내용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해서 가져가시고. 근데 이제 최근에는 약간 좀 그동안 안 나왔던 문제가 나왔는데 18번 보세요. 자, 바슨즈가 파악한 조직의 유형 자체하고 목표를 연결시키는 문제 형태가 등장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경제 조직, 정치 조직, 통합
현상 유지 네 가지 형태를 제시해 놓고 있는데 이건 파슨저가 파악한 네 개의 기능 기억나죠? 보통 체제론에서 파악하고 있는 전체 체제를 위한 부분 체제의 기능을 대표하는 것들 네 가지 형태에 비었을 게야. 이게 이제 A질 기능, 어답테이션 적응 기능, 그다음 골 어테인먼트 목표 달성 기능, I는 인테그레이션 통합 기능이고 L은 레이턴트 패턴 메인터넌스 이것을 현상 유지 뭐 잠재력 양상 유지 다 좋고 이거에 대해서 자 지금 얘기한 파슨저 같은 경우에는 이 파슨저는 이제 사회학자죠. 그래서 경제를 적응을 경제 조직, 이걸 정치 조직, 이걸 통합 조직, 이걸 그대로 현상 유지 조직의 형태로 파악한 게 달코트 파슨저야. 그래서 파슨저가 파악한 내용이 18번 문제의 형태에 따라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뭐 내용 정리해서 가져가야 되겠고, 근데 하나 유의할 게 에지오니가 파악한 네 가지 형태의 기능을 갖고 카츠와 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조직을 달리 제시해. 지금 18번 문제 옆 페이지 봐봐. 거기 여러분들 그 3번에 카츠와 칸의 분류, 파슨저에 분류해가지고 두 번째 카츠와 칸에서 적응 기능, 적응 조직, 목표 달성, 경제 생산 조직, 통합 정치, 그리고 현상 유지, 현상 유지 이렇게 정해놓고 있죠. 다르죠, 여러분들. 이건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좀 스스로 숙지해서 암기를 해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암기사항이에요. 자, 한 장 넘겨서 문제 20번 문제 보자. 민츠버그의 조직의 유형. 자, 이거 출제 민출 A급이야. 이거 꼭 내용 좀 가져가시고, 민츠버그의 접근을 복수 국면적 접근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복수 국면적 접근. 그러니까 조직의 유형 자체를 분리할 때 하나의 변수가 아니라 여러 개의 변수를 갖고 조직의 유형을 제시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수 국면적 접근이라고 그러는데 일단은 이제 조직의 구성 부분을 크게 5가지 형태로 나누고 있죠. 그래서 이쪽은 스트라테지 어펙스 해가지고 이걸 전략 정점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최고 관리층이라고 그러죠. 이쪽은 오퍼레이팅 코어 운영 핵심이라고 그러는데 이 운영 핵심이 바로 뭐다? 작업 계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장의 작업을 담당하는 사람들. 그다음 중간에 미들라인, 중간 기회선이 있죠. 중간 기회선. 그리고 이쪽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 테크노 스트럭처, 테크노 기술 관료제, 기술 관료. 그리고 이쪽은 지원 참모, 서포트 스태프에서 지원 참모. 그래서 맨 위에 전략 정점에 권력이 집중돼 있다. 그걸 무슨 구조? 단순 구조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쪽에 기술 관료의 권력이 집중돼 있다. 기계적 관료제. 요거 뭐예요, 여러분들? 전문 관료제. 그렇죠? 요거 뭐예요, 여러분들? 요거는 사업부. 요 사업부 조직을 분립 구조라고도 표현하죠. 그리고 요건 여러분들 우리가 에도크라시 임시 체제를 얘기하는 게 에도크라시. 그래서 요 5가지 형태 조직에 관한 성격들 내용들 정확하게 규명해서 본인 것으로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자, 1번에 사업부 구조는 산출물의 표준화. 무엇을 표준화시켰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1번은 맞죠? 여기 보세요. 요 사업부는 산출물의 표준화고, 기계는 절차의 표준화 아니면 업무의 표준화. 절차의 표준화, 업무의 표준화. 전문관리제는 뭐의 표준화? 이거는 기술의 표준화. 대학이라든가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 전문관리제 들어간다고 얘기했죠. 이거 표준화를 대표하는 것들 3가지 유형 정도는 좀 정리해서 가져가십시오. 자, 이번에 전문관리제는 중간관리층의 힘이 자, 보세요. 중간관리층을 얘기할 때는 이제 사업부를 얘기하는 거고, 제가 전문관리제를 얘기할 때는 운영의 핵심 작업계층이 막강한 힘을 갖고 있다. 자, 대학 같은 경우는 대학 교수가 강력한 힘을 갖고 있죠. 병원은 당연히 의사가 강력한 힘을 갖고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작업계층에 들어가는 게야. 그래서 지금 얘기한 그 2번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챕터를 바꿔서 챕터 4의 조직과 환경과의 관계를 또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을 보겠습니다. 민츠버그가 제시한 조직의 혁신의 주요 대상 변수로 옳지 않은 것. 1번에 업무, 2번에 이건 여러분들 거기다 적어놔. 과기 인구. 외우셔야 합니다. 과기 인구.
행정학이 뭐라고 이제 이해를 전제로 하지만은 모든 시험은 암기가 전제가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 과학이 인구, 과학, 기술, 인간, 구조. 그러니까 뭐 답은 나왔죠, 여러분들. 여러분이 4분의 기본 관계가 없습니다. 자, 넘어가서 어딜 보냐. 여러분들 문제 5번을 보겠습니다. 문제 5번. 문제 5번. 여러분들 챕터 5의 문제 5번. 챕터 5의 문제 5번. 다음 중 동기부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에 내용 이론에는 욕구 계층 이론, ERG 이론이 있다. 자, 내용 이론, 동기부여 이론은 무조건 A급이야. 한 문제가 반영됩니다. 90%입니다. 90%. 뭐 내용 이론, 과정 이론, 내용 이론, 욕구 이론, 과정 이론, 기대 이론 기억납니까? 학습 이론, 공정수 이론 다 과정 이론이지. 자, 1번에 욕구 충족 요인 이원론은 동기 위생 요인으로 구분된다. 요 3번에 기대 이론, 수단성, 유인과 기대감의 상호작용, 동기부여 결정. 요 3번은 이제 부름의 기대 이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3번 표현 맞고. 그 4번에 과정 이론에는 성취 동기와 직무 특성 이론이 있다. 자, 뭐 5번의 4번 표현 자체가 잘못됐네. 그 성취 동기하고 직무 특성은 과정 이론이 아니라 내용 이론이죠. 욕구 이론이고, 이 과정 이론 자체를 대표하는 것들은 아까 잠깐 얘기했죠. 기대 이론이 있고, 공정성, 형평성 이론이 있고, 학습 이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기대 이론, 과정 이론 자체를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동기부여 이론은 출제가 나온다고 보셔야 합니다. 한 문제 나온다고 보시고 내용 좀 정리를 해두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하는 파트가 되기 때문에 이건 뭐 뒤에 또 문제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뒤에 문제랑 같이 풀면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9번을 잠깐 보세요. 9번. 자, 9번에 허즈버그의 욕구 충족 이원론 중 위생 요인과 관련이 없는가? 1번에 보수, 2번에 교육 기회의 부여, 3번에 감독, 4번에 상관과 부하의 대인관계로 왔는데, 자, 여러분들 정답은 당연히 2번이죠. 근데 이 위생과 동기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구분해 두셔야 돼. 그러니까 마슬로우가 파악한 저차원의 욕구와 관련된 것이 허즈버그의 불만 위생을 얘기하는 거고, 마슬로우의 고차원의 욕구와 관련된 것이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허즈버그의 만족 동기 요인에 들어가죠. 근데 여러분 혼동을 많이 하는 게 대인관계 있죠. 대인관계는 뭐에 들어갈까? 대인관계는 여러분들 동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위생에 들어갑니다. 인간관계. 혼동하지 마시고. 자, 두 번째. 요 표현도 가져가야 돼. 여러분 불만을 제거하면은 만족감이 형성돼서 동기부여가 촉진된다. OX. X죠. 불만을 제거하면 여러분들 손실 예방에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파악한 불만 요인을 그래서 예방한다 하여 위생 요인이라고 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동기부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바로 뭘까? 만족 요인이죠. 만족 요인 자체를 충족하면은 여러분들 동기가 부여돼서 생산성 제고와 직접 연결된다고 파악한 게 허즈버그예요. 그러니까 생산성 제고와 직접 연결되는 것은 만족 동기지 불만 위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또 하나 불만을 제거한다고 만족하는 것도 아니고 만족하지 못한다고 해서 불만감이 형성되는 것도 아니다. 양자는 서로 상관관계 없다 하는 것 정도는 정리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정도는 스스로 숙지해서 가져가십시오. 자, 문제 12번을 보세요, 여러분들. 자, 다음 중 동기부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이렇게 나왔어요. 1번에 허즈버그는 불만을 야기하는 위생 요인이 충족되면 동기가 유발된다. 1번 무조건 아니고. 자, 맥거리가 XY 이론의 인간과는 마슬로의 욕구 단계를 얘기할 때 저차원의 욕구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는 것들 X죠. 고차원의 욕구에 의해 지배받는 거 Y죠. 뭐 2번 잘못했고. 부름의 선호 기대 이론, 동기부여 이론 가운데 내용 이론이 아니라 과정 이론이고. 자, 4번에 페릴은 공공선택 이론에 대한 대안으로 신공공 서비스로 입각하여 시민정치에 부응을 통한 관료의 동기 유발을 제시했다. 자, 이 정답은 4번인데 요 이제 페리가 파악하고 있는 공공봉사 동기에 관한 내용들은 꼭 숙지해서 내용을 좀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그 2021년도 지방직 구분 문제의 형태에서도 요 문제가 등장했기 때문에 이건 계속 새로운 문제의 형태에 따라 등장할 기원성이 있다고 봐두셔야 합니다. 이게 13년도의 기출문제인지는 약간 좀 모호성을 지니고 있지만 어쨌든 페리 지금 얘기한
페리가 파악하고 있는 공공봉사 동기 요인 자체는 꼭 숙지해서 내용을 가져가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 끝장 1월에 보시면 여러분들 내용의 형태가 자세히 되어 있으니까 개념은 지금 얘기한 식으로 그래서 공무원 자체를 얘기할 때는 국민이나 사회 그리고 국가를 위해 봉사는 이타적 동기를 가지고 공익 증진시키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한다 얘기한 거고 그리고 공공봉사 동기의 세 가지 차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합리성, 규범성, 감성 세 가지 형태가 쭉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형태들도 숙지해서 내용을 좀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좀 정리해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뭐 지금 얘기한 것들이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동기부여에 관한 기본적인 틀에 관한 내용들 쭉 얘기했고 리더십 이론 파트는 좀 쉬었다가 제 10강 때 정리를 좀 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강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